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파트 1. 경제학에는 여러 학파들이 존재한다. 크게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가 있고 시장의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개입주의가 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중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관점으로 경제를 설명하는 책이다. 현재는 비주류 경제학으로 분류되지만 점점 이 학파의 이론이 관심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미제스 연구소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은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시장 경제를 망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개입을 철회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한다. 종이가 돈이 된 시대. 화폐란 교환 수단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치 보존 수단의 기능과 계산 단위의 기능 역시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화폐가 구매력을 유지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 구매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충족하려면 반드시 화폐의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금을 빈번하게 거래한 이유는 금의 가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이고, 빈번한 거래는 금의 가치를 한층 더 안정성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국가나 정부의 개입 없이 만들어진 화폐 질서를 시장 경제 화폐 질서라고 부른다. 원래는 상품이던 금이 빈번하게 거래되면서 국가의 개입 없이 화폐 혹은 현물 화폐로 변모했다. 금과 같은 현물 화폐를 사용하는 국민 경제에서는 새로운 금이 추가로 발견될 때에만 통화량이 증가한다. 금을 채굴하는 것이 까다롭고 힘든 일이므로 지난 150년 동안 해마다 2% 정도로 증가했다. 그리고 이런 증가율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반면 현재 우리의 화폐 시스템에서 유통되는 통화량의 증가 비율은 안정적이지 않다. 유럽은행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로화가 도입된 후 M3 통화량이 자그마치 연간 12%나 늘어난 해도 여러 번 있었다. 1971년 미국이 금 태환제를 폐기한 이후 우리의 화폐는 더 이상 현물 화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폐는 그저 인쇄된 종이장에 불과했다. 화폐가 더 이상 현물 화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더는 실물 자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그 화폐는 순전히 국민들의 신뢰에 기초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당시 사람들은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서서히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독일에선 국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대량으로 인출하자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예금이 안전하다며 안심시킨 일이 있었다. 정치인들이 보장을 해줘야 할 정도로 현재의 화폐는 나쁜 화폐다. 금융위기가 다가올 때면 사람들은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예금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의 말은 순진하게 믿는다. 화폐 제도의 배후를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소중한 돈을 정치인들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화폐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간섭을 해야 할까? 저자들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국민 경제는 그때그때의 통화량과 조화를 이뤄 알맞게 굴러간다.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국민 경제가 더 부유해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밤새 착한 요정이 나타나 우리의 지갑과 주머니와 통장에 돈을 2배로 늘려놓는다고 우리가 부유해질까? 실제로 이것은 화폐의 공급의 효력을 약화시켜서 물가를 올리는 작용만 한다. 돈이 늘어나는 이유. 통화량은 어떤 식으로 늘어나게 될까? 먼저 금이나 은을 화폐로 사용하던 금본위제, 은본위제 하에서는 자연적인 화폐 생산을 살펴보면 새로 채굴된 금과 은의 양만큼 늘어나게 된다. 자유시장에서는 누구나 금과 은을 찾아 나서도 무방하다. 그러나 금과 은의 채굴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귀금속 통화량의 증가율은 언제나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자유롭게 채굴한 금을 사람들은 금세공업자에게 가져가 무게 단위에 따라 동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금은 화폐로 통용이 되었다. 상업이 확대되고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위해서 항상 집에 많은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고, 이는 도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금을 맡아서 보관해주는 서비스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그곳에 자신들의 금을 맡기고 보관증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차츰 이 보관증을 금과 같은 가치로 인정하고 주고받았다. 한편 금을 맡아서 보관해주던 보관업자는 사람들이 맡겨놓은 금을 잘 찾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그 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보관업자는 자신이 보관증서를 무한으로 발행할 수 있음을 깨달았으나 너무 많이 발행해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절했다. 이렇게 은행이 시작되었다. 결국 은행이란 다른 사람들의 예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행위로 돈을 버는 곳이다. 그리고 이런 화폐에 대한 독점권을 국가가 가지게 된 것은 지폐의 도입이다. 지폐의 도입은 정부가 화폐 제도에 대한 지배권을 점진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핵심 요소였다. 1944년 등장한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세계 경제는 금과 고정된 달러를 사용했다. 이 체제에서는 화폐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었다.
하지만 1971년에 이 체제는 폐기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바로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가용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1971년 이후로 우리는 전세계적 순수한 지폐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이론적으로 통화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은행들이 위기를 맞게 되면 개입해서 해결하기 위해 발권은행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발권은행은 1913년에 설립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다. 은행들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발권은행이 무제한적인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으니 시중은행들은 공격적으로 새로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국가에서 독점하고 무제한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화폐를 나쁜 화폐라고 부른다. 법을 이용해 화폐 독점권을 거머쥔 그들은 이제 전체 은행 시스템과 공동으로 화폐 생산과 화폐 인쇄가 가져다주는 이익을 만끽하고 있다. 이 발권은행이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누구도 이 사실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새로운 돈이 오로지 발권은행에서만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반대다. 대부분의 통화량의 증가는 시중은행들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다. 시중에 돈이 어떻게 늘어나게 되는 것일까?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예금과 대출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은행 A에 100만 원을 넣어두게 되면 은행은 국가가 정한 지급 준비율만 남겨 보관하고 나머지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준다.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가정할 때 내가 입금한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만 은행이 보관하고 90만 원은 돈을 빌리러 온 B에게 빌려준다. 이때 나의 계좌에 100만 원 그리고 B의 계좌에 90만 원이 찍힌다. 내가 은행에 맡긴 100만 원이 순식간에 190만 원으로 늘어난다. 90만 원을 대출받은 B는 자신의 계좌에 90만 원을 넣어두면 그 은행은 또 10%인 9만 원만 보관하고 81만 원은 C에게 대출해준다. 그럼 C의 계좌에는 81만 원이 찍힌다. 이렇게 처음 100만 원에서 돈이 불어나게 된다. 나와 B, C의 계좌에 있는 돈은 100만 원, 90만 원, 81만 원으로 총 271만 원이 된다. 한편 C가 계좌에 넣어둔 81만 원을 은행은 같은 방식으로 10%인 8만 원을 남겨두고 73만 원을 D에게 대출해준다. 이렇게 100만 원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신용팽창이라 부른다.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 현상을 우리는 통화팽창, 즉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한다. 결국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는 돈으로 굴러가는 사회가 아니라 돈을 창조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회를 만드는 핵심 존재가 은행이다. 은행이 있기 때문에 돈의 양이 늘어나고 따라서 물가도 오른다. 이러한 화폐 창조 과정이 우리의 구매력과 자산, 그리고 인생 전체에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무에서 만들어진 화폐로는 지속적인 복지를 창출할 수 없다.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강제적인 화폐 시스템은 인류 역사상 최대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국민에 대한 최대의 사기극이다. 유로화는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100%가 늘었다. 통화량이 12년 동안 2배로 늘었지만 우리들의 지갑과 계좌에 있는 돈이 2배로 늘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국가와 정치인들은 우리의 재산을 탈취하고 횡령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런 일은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눈치채지 못한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진짜 모습. 유럽중앙은행이 발행한 책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물건과 서비스 가격이 보편적으로 혹은 광범위하게 상승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이때 가격 상승은 화폐 가치 하락과 이를 통한 화폐의 구매력 상실로 귀결된다. 디플레이션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보편적인 가격 수준이 떨어지면 디플레이션이 출현한다고 설명한다.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인플레이션의 진짜 원인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든다. 인플레이션의 진짜 뜻은 통화량의 확장이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통화량의 축소를 의미한다. 물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에서 비롯한 결과 중 하나에 불과하다. 유럽중앙은행의 목표 연간 통화량 증가율은 4.5%로 사람들은 유로존에서 매년 이 비율 내에서 통화량이 증가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국민 경제가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지폐에 0을 하나 더 붙여 새로운 화폐로 대체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은 시간이 흐르며 상품의 가격이 10배가량 뛰어오르는 일뿐이다. 반대로 예금 잔고에서 0을 하나 빼버린다고 해서 사회가 더 빈곤해지는 것도 아니다.
지폐에 0을 더하면 상품 가격은 10배 뛰어오르고 0을 하나 빼면 가격은 10분의 1로 낮아진다. 부를 얻는 소수의 수혜자들. 작은 도시를 상상해보자. 이 국가에서는 금이 화폐로 가공되어 사용된다. 이곳에서는 금 시굴자들이 더 좋은 장비를 도입해서 더 많은 금을 채굴한다. 이때 금 시굴자가 새로운 금을 발견하게 되면 그는 새로운 돈을 최초로 손에 넣은 사람으로서 통화량 증대의 수혜자가 된다. 그는 자신이 새로 발견한 금으로 물건들을 이전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금이 시장에 투입되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데 최초로 시장에 금을 투입시킨 금 시굴자는 물가가 오르기 전에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혜택을 얻는다. 통화량이 증가되면 수입과 재산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통화량 증가의 피해자는 상품 가격이 오르는 속도보다 수입이 늦게 늘어나는 사람들이다. 이는 오늘날 지폐 통화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팽창할 때면 누가 제일 먼저 새로 만들어진 돈을 손에 넣느냐가 관건이다. 새로운 돈을 최초로 확보하는 사람들은 예전 가격 그대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그들은 새로 찍어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주식에도 투자한다. 시간이 지나 열심히 저축한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면 늘어난 화폐 양으로 인해 돈의 가치는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하여 구입하기 어려워진다. 이렇듯 나쁜 화폐가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고 중대하다. 이렇게 새로운 돈을 가장 먼저 손에 쥐는 첫 번째 수혜자는 누구일까? 바로 국가, 은행 그리고 대기업 관련자들이다. 이들은 새로 찍어낸 돈을 우리들보다 빨리 가진다. 이렇게 통화량 증가를 통해 야기된 재산의 재분배 효과를 가리켜 캉티용 효과라고 부른다. 새로 만들어진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 이 돈은 대개 부유한 사람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 왜냐하면 기존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하던 사람들은 이것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부동산과 주식을 추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에서 창출된 새로운 돈으로 좀 더 수월하게 투자에 접근할 수 있다. 국가는 화폐 독점 체제의 구축과 공고화를 통해 슈퍼 부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부의 재편을 장려하고 있다.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국가에게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새로운 돈을 건네받은 사람들도 이익을 얻는다. 이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우리들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정부가 말하는 대로 자본주의가 반사회적이니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는 선전을 믿게 된다. 이렇게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부의 재편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기기도 한다. 재분배 과정에서 이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가기도 한다. 현대 국가들의 화폐 시스템은 국가가 화폐 독점 체제를 구축한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정해진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발권은행과 시중은행 시스템에서 만들어낸 화폐 과잉 공급 현상이 연이어 국민들을 덮친다. 국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수입과 자산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사회의 빈부격차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